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수사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과정에 축소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부사관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어젯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1만여 회분이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밝고 한낮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에 대해서는 늑장 보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 80분 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사의 수용에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8개월 만에 물러나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습니다. 공군 검경은 성추행 신고 2주 뒤에야 가해자 장중사를 조사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등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 유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에야 서우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이번 사건의 늦장 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중사 유족들은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 일단 먼저 분향소를 차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수사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축소 보고 등의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인데요. 지휘부나 인사부서에 대한 수색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석 달이나 지난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방향은 먼저 공군을 향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의 수사 과정에 축소와 은폐는 없었는지, 보고는 왜 늦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5비행단은 이중사가 피해 직후 옮겨간 부대로 2차 피해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중사가 가해자 장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는 성범죄 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피해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 하지만 공군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성범죄 신고와 처리, 보고를 담당하는 인사참모조직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사 부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보여주기고 지휘 라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 이 사건과 관련된 지휘 라인은 비행단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사계통 라인이에요.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군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도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는 이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 관계자 일부의 휴대전화에선 이미 과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영장 청구 요건과 신속한 수사 방식을 고려해 순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심리 상담을 받다가 결국 뒤늦게 부대 이동까지 했지만 이중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사건 신고 엿새 뒤 이중사에게 선임된 변호인은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이중사와는 전화와 문자로만 대화를 나눴고 개인적인 사유라며 2달 뒤 또 다른 법무관으로 교체됐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민간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2달 동안 진행됐어야 할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전에 그 변호사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심리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공군은 해당 부대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22차례나 상담했고 민간 상담소로 옮겨 6차례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군 상담 횟수에는 전화 통화는 물론 민간 상담소에 이중사의 상태를 문의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사는 성남 부대로 간 뒤 군 상담 대신 2차례 민간 상담만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달 반 뒤에야 부대를 옮겼습니다. 부대로 전출을 시켜달라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또 교육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와중에서 도저히 이제 힘들니까 전속을 빨리 시켜달라. 하지만 옮겨간 부대에서 이중사는 관심병사 취급을 받았다고 가족에 호소했습니다. 나한테 인사를 했더니 이상한 표정을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돼서 왔는지 안다는 거야. 사고병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려고 쳐다보는 그 눈빛. 아빠 무서웠어. 엄마한테. 철저히 그 일명 튕기기 그걸 했어요. 유족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부사관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한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했습니다. 유호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공군 군사경찰 A하사.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하사를 즉각 수감했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부터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하사는 자신의 개인 USB에 피해 여성들 이름별로 불법 촬영물을 정리해뒀으며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대검찰청과 수사팀 사이 이견이 있어 절충안으로 약식 기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백신 수급 불안과 이산 반응에 대한 염려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달 안에 국민 1,300만 명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은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80% 이상이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살에서 74살 접종 대상자는 모두 908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80.6%가 접종 신청을 마쳤습니다. 순서가 되면은 미루지 말고 어차피 가족을 생각한다든가 주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미룰 게 아니고. 지난달 중순만 해도 50%대에 머물렀던 예약률이 크게 오른 건
백신 접종자가 주변에서 늘며 막연한 불안감이 누그러든 점, 정부의 접종자 혜택 발표 등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을 나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어르신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708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접종자는 224만 7천여 명으로 인구의 4.4%에 달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591만여 명이 더 맞으면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전 예약자와 화이자 접종 대상자, 얀센 101만 명까지 합치면 조기에 달성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거리두기로 보여주신 방역 성과가 올해는 예방접종으로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60살에서 64살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30살 미만의 군 장병의 화이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1만여 회분은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10일부터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의 접종에 사용됩니다.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만큼 섬 지역 주민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정부는 3분기에 들어올 백신 8천만 회분의 공급 일정을 제약사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말이자 환경의 날입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너무 더운 시간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가 넘는 중형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제주도에는 구름만 조금 끼어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체로 맑다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7.7도, 광주 15.2도, 부산은 18.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강릉 28도까지 오르겠고 포항도 30도로 덥겠습니다. 광주가 28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 지역에,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가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보다는 생산의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금 지원과 백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WTO에 제안한 방안은 백신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의 백신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저소득 국가들이 알맞은 가격에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유는 지재권 면제가 되더라도 개발도상국 등에서 실제 생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중단기적으로는 생산 확대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독일 등은 지재권 면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WHO는 G7 국가의 자금 지원과 백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But it's going to require some extraordinary action by those countries that have the combination of financing and access to doses to see the equitable distribution.
WHO는 9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최소 10%가 접종하기 위해선 백신 2억 5천만 회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181억 달러, 약 2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7 보건장관들은 현지 시간 4일 회의를 마친 뒤 자국 내 여건이 허락하면 백신을 나누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G7 국가들은 가능한 빨리 물량을 공유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예상보다 더디기는 하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경기 부양책의 효과라는 분석인데요. 백악관 경제참모들은 이런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55만 9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다소 낮았지만 지난 4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4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5.8%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 발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훌륭한 소식이라며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하락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is progress, historic progress. Progress that's pulling our economy out of the worst crisis it's been in 100 years. 적극적인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게 민간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It's kind of the best you can expect out of an economy that's been given $2.8 trillion in stimulus. 백악관은 다만 아직 경기 회복 과정에 변수가 많다며 앞으로 경제 구조 개편 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We expect there to be ups and downs. We expect there to be bottlenecks as we turn this economy back on. And our focus, the president's focus, is on executing an economic strategy that is working. 이 같은 신중함은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와 증세 방안 등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데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2년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게시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팩트체크도 하겠다는 방침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20억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2년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은 지난 1월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폭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이후 정지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독립적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구될 예정이라며 이는 페이스북 내부 제재의 최고 수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뒤 또다시 페이스북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ords do matter. Words do have an impact. We saw the impact on January 6th of words on social media platforms, and we've seen the impact of words as it relates to disinformation traveling around the vaccine, around election integrity.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 성명서를 내 2020년 부정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모욕했다며 다음번 백악관에 입성하면 마크 저커버거와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서 계정을 영구 정지당한 뒤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해왔지만 반향이 크지 않자 폐쇄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정치인들의 게시물도 예외를 두지 않고 팩트체크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정치적 발언에 표현의 자유만 내세우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선 김호수 검찰총장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현 여권의 우호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에 기용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수사 일선을 떠난 자리로 발령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전히 수사와 기소 업무에 관여하는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을 보좌해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됐습니다. 신임 고검장 승진자 가운데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눈에 띕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력이 주목됩니다. 여권과 각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도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 권력 수사로 꼽혀온 원전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됐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여전히 수사 일선과는 거리를 둔 자리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쇄신을 꾀하기도 했고요. 박 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는 직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김 총장을 다시 만나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입니다. 내일 현충일처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쉬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면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내일 현충일은 일요일, 그 뒤로 남은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까지도 올해는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이럴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데 이 범위를 모든 휴일로 넓히는 겁니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을 때 그 다음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돼 외부 활동이 그나마 자유로워지고 이때 대체 공휴일이 늘면 식당, 숙박업 같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서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좋아집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로 경기 회복, 수출 증대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 여럿이 제출했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 서두르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 쪽에선 법률 검토 중으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여당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셈인데요. 앞선 경우처럼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당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검토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모든 적극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인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대신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올해 더 거친 세금을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1분기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0조 원 가까이 많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세수가 또 늘어나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거죠. 정부 추계보단 적어도 20조 이상 세수가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 다만 홍 부총리는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할지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취약, 피해 계층 지원이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걸 보면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 중인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당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숙성된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5번의 추경을 처리할 때 평균 17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월의 첫 주말 아침, 지금 고속도로는 대부분 수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 교통량은 지난 주말보다 2만 대 정도 늘어서 혼잡하겠고요. 또 많이 더워졌죠. 강원도 향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많이 막힐 경우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부터 양지, 만종분기점부터 새마을 구간 지나기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밀리는 곳 거의 없지만 강원도 안쪽으로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 많습니다. 터널이나 다리 위 건너실 때는 20% 정도 꼭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현재 유일하게 정체가 시작된 곳 바로 광주 원주선입니다. 원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고 아직까지 서울 양양선은 정체 구간 없지만 많이 막힐 경우 화도나 서종 부근 지나기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경부선도 오전 8시쯤 부산 방향으로 동탄 부근의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상황은 괜찮습니다. 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비가 왔던 터라 이번 주말 맑았으면 했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날은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볕도 뜨겁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지금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원 산지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다소 거세겠습니다.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일부 내륙 지역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금세 걷히겠고요. 전국의 하늘 푸르게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17.7도, 강릉은 20.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원주 26도 예상되고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동해안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릉이 28도, 포항은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 대해서는 늑장 보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 80분 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사의 수용에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8개월 만에 물러나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습니다. 공군 검경은 성추행 신고 2주 뒤에야 가해자 장중사를 조사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등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 유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에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이번 사건의 늦장 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중사 유족들은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 일단 먼저 분향소를 차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전체 교직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돼 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도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서 화이자로 바꾸어 접종할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금요일 오후지만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매주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큽니다. 학교가 언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험이 밀리게 된다거나 이러면 심적인 부담도 크고 아이들이 빠르게 맞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면 좋지 않을까.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접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전체 초중고 교사와 교직원 108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8월 안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이었던 30살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이 너무 길어 2학기 시작 전에 접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따라서 백신 종류는 모두 화이자나 모더나로 정했습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은 3주, 모더나 접종 간격은 4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2학기 시작 전까지 2차 접종과 항체 형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7월 기말고사가 끝난 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교직원인 경우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가 될 것이고 고3 학생인 경우에는 아마 17, 18세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으로 30살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데 사전 예약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13명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은 여전합니다.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학교의 돌봄 여건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교 공간을 이용하지만 운영은 지자체가 직접 합니다. 운영 방식도 맞벌이 부부를 더 배려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연장 보육이 가능하도록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간식과 식사도 제공됩니다. 기존 돌봄 교실은 학교 후 재입실이 안 되지만 이곳은 입출입이 자유롭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를 다시 와서 가요. 선생님들이 태워주시고. 교실당 담당 교사는 2명. 안전을 위해 학교 보안관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 되시면 오시면 돼요. 항상 그 마음 편하게 항상 해주시니까. 학교의 영역이었던 돌봄 교실을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운영을 맡게 된 결과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하는데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어드는. 정부도 이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1,500개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와 종사자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운영 예산 확보와 학교 내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초등 돌봄의 안정성을 위해선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돌봄 전담사 시간대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여서 학교 돌봄의 안정성을 꾀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늘어 올해 45%까지 높아졌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전국 270만 명의 초등학생 중 지난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받은 학생은 1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개혁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원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은 새로운 원훈을 공개했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국정원 순직 직원을 기리는 이른바 이름 없는 별 앞에 묵념한 문재인 대통령. 개혁 성과를 보고받은 뒤엔 지난해 말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언급하며 이제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와 우주공간 등 미래 전장에서의 정보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올해 새로운 협업수사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2023년 말까지 완전한 이관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북한 해외 분야 정보 역량 외에 사이버 해킹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대응 능력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원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1961년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고 나서 역대 5번째 원훈으로 지난 2016년 4번째 원훈 이후 5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찾은 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2018년 이후 2번째입니다. 나는 지난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에는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울산의 한 폐산 처리 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으로 다량의 황색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주아란 기자입니다. 다량의 황색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와, 무섭다, 무서워. 와, 아까부터 하네. 울산시 울주군의 한 폐산 처리업체에서 다량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폐산 100톤가량이 들어있던 이 업체 폐산 저장소에 13톤가량의 폐인산 등을 옮기는 작업이 끝난 지 1시간 후부터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황색 연기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119에 50건가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사고를 알리는 안전문자를 받고 긴급히 실내로 대피하게 됐습니다. 이 농지가 전부 다 산속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산속에 있지 말고 전부 나오라 했지. 나와가지고 이 알로 내려놔라. 소방당국은 연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중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대기 쪽으로 유독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 물질 같은 경우 폐산 같은 경우에는 물로 다량의 물로 이 방수를 하게 되면 희석이 됩니다. 소방당국과 울산시 등은 폐산 저장소에 폐인산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초기 현장에서 유해가스인 질소 산화물이 검출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는 사고 현장 반경 1000m 이내에서 질소 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울산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독물질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여동생 3명이 압도적인 지분을 앞세워 반기를 들었는데요. 배경과 전망을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정거에 이어 피해자 2차 가해까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음 날 열린 주주총회. 구 부회장의 여동생 3명은 60%에 가까운 지분을 앞세워 이사회를 장악한 뒤 구 부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구 부회장 측 대리인이 나와 소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악화된 경영 실적도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새 수장으로는 4남매 중 막내인 지은 씨를 선임했습니다.
4년 전 구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부사장이었던 지은 씨가 반발했을 당시 구 부회장 편에 섰던 장녀 미연 씨가 이번엔 돌아섰습니다. 구 부회장은 아직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번졌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은 세 자매의 승리로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격적인 아워홈 경영진 교체가 집안 내 갈등 외에 윤리 경영, 책임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악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들이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거죠. 다만 구본송 부회장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사직도 유지돼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32주년을 기리는 홍콩의 추모 집회가 올해는 당국의 강한 통제 속에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현장인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선 그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집회가 열릴 만한 장소들마다 홍콩 경찰들이 막아섭니다. 시민들이 곳곳에서 항의합니다. 촛불과 스마트폰 불빛으로 추모의 뜻을 밝힙니다. 我相信係冇可能話完全叫人忘記㗎嘛，係唔會忘記㗎嘛。係啊，除非佢同人民道歉啦，呢個政權同人民道歉咗，咪大家冇咗件事咯，係咪啊？ 해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던 빅토리아 공원은 경찰의 통제 속에 올해는 텅 비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시행한 홍콩 보안법을 근거로 집회 참가자는 최대 징역 5년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천안문 기념관은 당국의 단속에 문을 닫았고 촛불 집회를 이끌어온 단체의 초황통 부주석도 체포됐습니다. 역사의 현장 베이징 천안문 광장도 조용했습니다. 삼엄한 보안 검색을 마친 관광객들만 보였습니다. 관영 매체도 관련 소식을 일체 전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던 결정을 중국 당국은 아직도 옹호합니다.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거론하며 인권을 거듭 강조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新中国成立70多年来取得的伟大成就，充分说明中国所选择的发展道路完全正确。 천안문 희생자 가족 모임인 천안문 어머니회는 올해도 중국 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내년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하는 사이 중국 당국의 내부 고삐 제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차 백신까지 맞으면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부의 지침까지 나왔죠. 이제 여행업계들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32번 탑승구, 카트로 만든 식탁까지.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여러 종류의 기내식을 비행기처럼 꾸며진 카페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승무원들이 직접 해주시다 보니까 빨리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항공사에서 마련한 행사. 하루에 준비되는 기내식 120개가 계속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2차 백신까지 맞으면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역 지침까지 발표되자 실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이제 가시려고 계획 잡으신 거세요?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상품 문의가 많습니다. 상품이 추석 때 새로 나왔어요. 네, 이제 대한항공에서 전 세계에서 하와이 상품이 새로 나오셨는데 이제 예약을 해주신 분들 보니까 40대, 50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여행업계도 특정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괌이나 하와이 등을 중심으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나라의 접종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진자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상품들을 빠르게 좀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빨라진 전 세계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도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여는 등 관광업계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숨진 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다급히 들어가더니 40분 정도 지나 빠져나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6시 3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59살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계단에서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하다가 1m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은 A씨가 숨진 시각을 발견되기 하루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책임자는 물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숨진 다음 날에야 가족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날은 A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 한 명만 돌아봤어도 그 다음날 그렇게 차갑게 만나진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현장 취재 결과 건설사 측이 현장의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노동자들의 퇴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단독 작업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이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관리 소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26회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34%가 해양 생물이 살기 어려운 바다 사막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바다 생태를 복원하겠다며 인공적으로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바다숲 상당수가 이식한 해조류가 정착하지 못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바다숲 16만 제곱미터를 조성한 제주 앞바다. 해조류를 심은 곳에 KBS 수중 취재팀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13m 바닥. 2, 3년생 감태를 이식해 넣은 인공 구조물을 발견했지만 정작 감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점. 밧줄은 끊어져 있고 부착 생물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식한 해조류가 1년도 안 돼 모두 죽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별 효과가 없어요. 옆에 어촌을 봤는데 거기는 거의 없어요. 또 다른 바다숲도 사정은 마찬가지. 해조류가 잘 정착한 곳과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KBS가 확인한 제주 바다숲 6곳 중 4곳은 현재로선 서식지 조성에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한 대가는 아니라는 거죠. 7년 동안 바다숲 사업을 한 동해안은 어떨까? 해조류 대신 폐기물만 엉켜 있고 인공 구조물들만 떼지어 방치돼 있습니다. 수억씩 들여 다시 심기를 여러 차례. 하지만 바닷속 안반엔 여전히 백화 현상, 즉 갯녹음이 보입니다. 그 감태 자체가 우리 동해에서는 나지 않는 풀이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가 봐요. 이건 잘못했다고 봐야죠. 서식 환경에 맞지 않는 남해안산 해조류를 전국의 바다에 옮겨 심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먼 곳에서 해조류를 이식하지 말고 그곳에 나는 종의 특성을 잘 밝히고 심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해조류는 가을에 싹을 터서 다음해 초여름에 포자를 뿌려야 하는데 정작 심는 건 예산이 나오는 봄, 가을입니다. 저희는 욕하면서 이래요. 어차피 과업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하면서 이걸 지고 왜 해야지? 사업을 총괄하는 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 후 4년 뒤엔 자치단체에 관리를 넘깁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전체 바다숲 194곳 중 지자체가 관리를 맡은 111곳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으로 전체 바다의 백화현상 면적을 줄이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사업은 지속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3년간 들어간 예산만 3천억 원, 올해도 300억 원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평택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이선호 씨가 숨진 지 40일이 넘었는데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로 다가가 한쪽 날개를 덮는 순간 반대쪽 날개가 접히면서 이 씨를 그대로 덮칩니다. 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핀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이 씨의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있어야 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동방과 협력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까지 동방과 평택동방 아이포트를 특별 감독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형식적 수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합리한 채용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생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시작됐지만 지난달 부산신항에서도 30대 노동자 한 명이 대형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항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호 씨의 장례식도 아직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발목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양시 한강변 일대는 강물에 흘러내려온 지뢰가 종종 발견되는 곳인데 사고가 난 지역은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항습지. 어제 오전 이 일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갑자기 터진 지뢰에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A씨는 고양시가 습지 환경 정비 작업을 의뢰한 지역 환경단체의 파견 직원으로 동료 5명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리 나고 그래서 그냥 가와갖고 연락하느라고 막 뛰어나갖고 아유 지금 정신이 없죠. 힘들 것 같아요. A씨는 의정부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절단된 다리 하방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지혈술을 시행을 하였고 사고가 난 고양시 한강변은 지난해에만 지뢰가 3번이나 발견된 지역. 평소 장마나 홍수 등으로 접경 지역 지뢰가 떠내려오면서 일대에서 종종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김포대교 부근에서 지뢰가 터져 낚시객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군에 의뢰해 장항습지 탐방로 일대는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고가 난 출입 통제 지역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전부 하지를 못했죠. 그런 위험성들은 다 알고 있죠. 그분들 자체도 지뢰의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조심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사고 이후 군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해 지뢰가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고양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이정후가 높은 타율의 비법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한 타석에 스윙 1번, 일명 1일 4스윙이라고 합니다. 문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타석당 스윙은 한 번으로 충분하단 이정후. 실제로 한 경기 4타석 동안 단 4번의 스윙으로 2안타를 친 경기 기록이 있습니다. 헛스윙과 파울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치냐면 좀 한 타석에 스윙은 한 번,
그래서 한 번 스윙에 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예를 들어 내 타석이면은 하루에 4번만 스윙을 하더라도 결과를 4번 안에 내자 이 생각으로 항상 경기 임하거든요. 김하성의 부재, 박병호의 부진으로 집중 견제를 받게 된 이정우는 4월 타율 2할대에 그쳤습니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스윙 줄이기 전략입니다. 자신만의 존을 설정해 그 안에 들어오는 공에만 배트를 냈습니다. 이정우의 스윙 비율은 최하위권인 반면 스윙 시 공이 배트에 맞는 콘택트 확률은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고효율 스윙으로 이정우는 5월 타율 4할 5푼 1리로 반등했습니다. 하성이 형도 빠지고 해서 작년보다 좀 더 좋은 공을 주진 않더라고요. 제 존에 오는 것만 잘 치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승선이 유력한 이정우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같은 데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서 다시 이제 야구의 붐을 일으켜서 야구를 10명 시작하는 것보다 100명 시작하는 게 인재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이정우의 놀라운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5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볕이 매우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동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높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17.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강릉 28도, 대구와 포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수사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과정에 축소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부사관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어젯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1만여 회분이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에 대해서는 늑장 보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 80분 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사의 수용에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8개월 만에 물러나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습니다. 공군 검경은 성추행 신고 2주 뒤에야 가해자 장중사를 조사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등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 유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에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이번 사건의 늦장 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중사 유족들은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 일단 먼저 분향소를 차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수사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축소 보고 등의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지휘부나 인사부서에 대한 수색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석 달이나 지난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방향은 먼저 공군을 향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의 수사 과정에 축소와 은폐는 없었는지, 보고는 왜 늦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피해 직후 옮겨간 부대로 2차 피해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는 성범죄 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피해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 하지만 공군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성범죄 신고와 처리, 보고를 담당하는 인사참모조직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사 부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보여주기고 지휘 라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 이 사건과 관련된 지휘 라인은 비행단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사계통 라인이에요.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군 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도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 관계자 일부의 휴대전화에선 이미 과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영장 청구 요건과 신속한 수사 방식을 고려해 순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부사관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공군 군사경찰 A하사.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하사를 즉각 수감했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부터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하사는 자신의 개인 USB에 피해 여성들 이름별로 불법 촬영물을 정리해뒀으며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대검찰청과 수사팀 사이 이견이 있어 절충안으로 약식 기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군인가족 예술소조원과 기념 촬영을 했다는 소식이 지난달 7일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후 처음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비밀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문 앞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서 암암리에 손님을 받아왔습니다. 단속 현장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현수막을 젖히고 소방대원들이 잠긴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마지못해 안에서 문이 열리고 불 꺼진 계단을 내려가자 영업 중인 유흥주점이 나타납니다. 사람인데 왜 그러는 건데 진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은 겁니다. 자, 선생님들 현시간부로 해가지고 방역시 위반 확인서 해가지고 위반하셨기 때문에 확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방마다 상위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하고 취한 손님과 단속반 사이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한 장 사진만 찍을게요. 일반 술집인 줄 알았다며 항의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에 가면 되지 않았어요? 네? 아니죠. 집합 금지예요. 유흥업소는. 영업 자체가 안 돼요. 단속반을 피해 주방이나 화장실에 숨기도 합니다. 화장실도 안 했는데 지금 저 언제 여기 몇 분 됐나? 한 것도 없는 데잖아요. 일단 인증상은 줘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바꿔는 거 장하게 생각해보시네. 영업 사실을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묻자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솔직히? 알고 오셨어요, 영업하는 거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희 할 거 다 하고 나왔으니까 그만.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이용객과 종업원 등 3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백신 수급 불안과 이상 반응에 대한 염려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달 안에 국민 1,300만 명 1차 접종이란 목표 달성은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80% 이상이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살에서 74살 접종 대상자는 모두 908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80.6%가 접종 신청을 마쳤습니다. 순서가 되면은 미루지 말고 어차피 가족을 생각한다든가 주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좀 미룰 게 아니고요. 지난달 중순만 해도 50%대에 머물렀던 예약률이 크게 오른 건 백신 접종자가 주변에서 늘며 막연한 불안감이 누그러든 점, 정부의 접종자 혜택 발표 등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을 나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어르신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708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접종자는 224만 7천여 명으로 인구의 4.4%에 달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591만여 명이 더 맞으면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전 예약자와 화이자 접종 대상자, 얀센 101만 명까지 합치면 조기에 달성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거리 두기로 보여주신 방역 성과가 올해는 예방접종으로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60살에서 64살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30살 미만의 군 장병의 화이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1만여 회분은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10일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의 접종에 사용됩니다.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만큼 섬 지역 주민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정부는 3분기에 들어올 백신 8천만 회분의 공급 일정을 제약사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전체 교직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돼 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도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 화이자로 바꿔 접종할 방침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금요일 오후지만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매주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큽니다. 학교가 언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험이 밀리게 된다거나 이러면 심적인 부담도 크고 아이들이 빠르게 맞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면 좋지 않을까.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접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전체 초중고 교사와 교직원 108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8월 안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이었던 30살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이 너무 길어 2학기 시작 전에 접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따라서 백신 종류는 모두 화이자나 모더나로 정했습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은 3주, 모더나 접종 간격은 4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2학기 시작 전까지 2차 접종과 항체 형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7월 기말고사가 끝난 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교직원인 경우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가 될 것이고 고3 학생인 경우에는 아마 17, 18세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으로 30살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데 사전 예약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13명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보다 생산 확대가 더 효과적이란 주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금 지원과 백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WTO에 제안한 방안은 백신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의 백신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저소득 국가들이 알맞은 가격에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유는 지재권 면제가 되더라도 개발도상국 등에서 실제 생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중단기적으로는 생산 확대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독일 등은 지재권 면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WHO는 G7 국가의 자금 지원과 백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But it's going to require some extraordinary action by those countries that have the combination of financing and access to doses to see the equitable distribution. WHO는 9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최소 10%가 접종하기 위해선 백신 2억 5천만 회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181억 달러, 약 2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7 보건장관들은 현지 시간 4일 회의를 마친 뒤 자국 내 여건이 허락하면 백신을 나누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G7 국가들은 가능한 빨리 물량을 공유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예상보다 더디기는 하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확대와 경기 부양책의 효과라는 분석인데요. 백악관 경제참모들은 이런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55만 9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다소 낮았지만 지난 4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4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5.8%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 발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훌륭한 소식이라며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하락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is progress, historic progress. Progress that's pulling our economy out of the worst crisis it's been in 100 years. 적극적인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게 민간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It's kind of the best you can expect out of an economy that's been given $2.8 trillion in stimulus. 백악관은 다만 아직 경기 회복 과정에 변수가 많다며 앞으로 경제 구조 개편 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We expect there to be ups and downs. We expect there to be bottlenecks as we turn this economy back on. And our focus, the president's focus, is on executing an economic strategy that is working. 이 같은 신중함은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와 증세 방안 등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데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2년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게시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없애고 팩트체크도 하겠다는 방침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20억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2년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은 지난 1월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폭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이후 정지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독립적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구될 예정이라며 이는 페이스북 내부 제재의 최고 수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뒤 또다시 페이스북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ords do matter. Words do have an impact. We saw the impact on January 6th of words on social media platforms, and we've seen the impact of words as it relates to disinformation traveling around the vaccine, around election integrity.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 성명서를 내 2020년 부정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모욕했다며 다음번 백악관에 입성하면 마크 저커버그와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서 계정을 영구 정지당한 뒤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해왔지만 반향이 크지 않자 폐쇄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정치인들의 게시물도 예외를 두지 않고 팩트체크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정치적 발언에 표현의 자유만 내세우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선 김호수 검찰총장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현 여권의 우호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에 기용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수사 일선을 떠난 자리로 발령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전히 수사와 기소 업무에 관여하는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을 보좌해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됐습니다. 신임 고검장 승진자 가운데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눈에 띕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력이 주목됩니다. 여권과 각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도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 권력 수사로 꼽혀온 원전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됐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여전히 수사 일선과는 거리를 둔 자리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쇄신을 꾀하기도 했고요. 박 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는 직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김 총장을 다시 만나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입니다. 내일 현충일처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쉬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면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내일 현충일은 일요일, 그 뒤로 남은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까지도 올해는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이럴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데 이 범위를 모든 휴일로 넓히는 겁니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을 때 그 다음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돼 외부 활동이 그나마 자유로워지고 이때 대체 공휴일이 늘면 식당, 숙박업 같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서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좋아집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로 경기 회복, 수출 증대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 여럿이 제출했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 서두르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 쪽에선 법률 검토 중으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여당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셈인데요. 앞선 경우처럼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검토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모든 적극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인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대신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올해 더 거친 세금을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1분기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0조 원 가까이 많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세수가 또 늘어나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거죠. 정부 추계보단 적어도 20조 이상 세수가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 다만 홍 부총리는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할지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취약, 피해 계층 지원이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걸 보면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 중인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당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숙성된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5번의 추경을 처리할 때 평균 17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개혁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원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은 새로운 원훈을 공개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국정원 순직 직원을 기리는 이른바 이름 없는 별 앞에 묵념한 문재인 대통령. 개혁 성과를 보고받은 뒤엔 지난해 말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언급하며 이제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와 우주공간 등 미래 전장에서의 정보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올해 새로운 협업수사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2023년 말까지 완전한 이관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북한 해외 분야 정보 역량 외에 사이버 해킹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대응 능력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원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1961년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고 나서 역대 5번째 원훈으로
지난 2016년 네 번째 원훈 이후 5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찾은 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2018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난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에는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말이자 환경의 날입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날은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뜨겁고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너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높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다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17.8도, 강릉 20.7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7도 예상되고요. 원주 26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강릉 28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 지역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울산의 한 피해산 처리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으로 다량의 황색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아랑 기자입니다. 다량의 황색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와, 무섭다, 무서워. 와, 아까부터 안 해. 울산시 울주군의 한 폐산 처리업체에서 다량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폐산 100톤가량이 들어있던 이 업체 폐산 저장소에 13톤가량의 폐인산 등을 옮기는 작업이 끝난 지 1시간 후부터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황색 연기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119에 50건가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사고를 알리는 안전문자를 받고 긴급히 실내로 대피하게 됐습니다. 이 농지가 전부 다 산속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산속에 있지 말고 전부 나오라 했지. 나와가지고 이 알로 내려놔라. 소방당국은 연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중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대기 쪽으로 유독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 물질 같은 경우 폐산 같은 경우에는 물로 다량의 물로 이 방수를 하게 되면 희석이 됩니다. 소방당국과 울산시 등은 폐산 저장소에 폐인산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초기 현장에서 유해가스인 질소 산화물이 검출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는 사고 현장 반경 1000m 이내에서 질소 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울산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독물질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여동생 3명이 압도적인 지분을 앞세워서 반기를 든 것인데요. 이번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전망을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정거에 이어 피해자 2차 가해까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음 날 열린 주주총회. 구 부회장의 여동생 3명은 60%에 가까운 지분을 앞세워 이사회를 장악한 뒤 구 부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구 부회장 측 대리인이 나와 소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악화된 경영 실적도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새 수장으로는 4남매 중 막내인 지은 씨를 선임했습니다. 4년 전 구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부사장이었던 지은 씨가 반발했을 당시 구 부회장 편에 섰던 장녀 미연 씨가 이번엔 돌아섰습니다. 구 부회장은 아직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번졌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은 세 자매의 승리로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격적인 아워홈 경영진 교체가 집안 내 갈등 외에 윤리 경영, 책임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악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들이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거죠. 다만 구본송 부회장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사직도 유지돼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평택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이선호 씨가 숨진 지 42일이 넘었는데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로 다가가 한쪽 날개를 덮는 순간 반대쪽 날개가 접히면서 이 씨를 그대로 덮칩니다. 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핀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이 씨의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있어야 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동방과 협력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까지 동방과 평택동방 아이포트를 특별 감독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형식적 수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합리한 채용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생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시작됐지만 지난달 부산신항에서도 30대 노동자 1명이 대형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항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호 씨의 장례식도 아직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발목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양시 한강변 일대는 강물에 흘러내려온 지뢰가 종종 발견되는 곳인데 사고가 난 지역은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항습지. 어제 오전 이 일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갑자기 터진 지뢰에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A씨는 고양시가 습지 환경 정비 작업을 의뢰한 지역 환경단체의 파견 직원으로 동료 5명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리 나고 그래서 그냥 가와갖고 연락하느라고 막 뛰어나고 아유 지금 정신이 없죠. 힘들 것 같아요. A씨는 의정부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절단된 다리 하방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지혈술을 시행을 하였고 사고가 난 고양시 한강변은 지난해에만 지뢰가 3번이나 발견된 지역. 평소 장마나 홍수 등으로 접경 지역 지뢰가 떠내려오면서 일대에서 종종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김포대교 부근에서 지뢰가 터져 낚시객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군에 의뢰해 장항습지 탐방로 일대는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고가 난 출입 통제 지역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은 전부 하지를 못했죠. 그런 위험성들은 다 알고 있죠. 그분들 자체도 질의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조심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사고 이후 군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해 지뢰가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고양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아이의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당시 경찰이 아이의 엄마로 보고 수사했던 22살 김모 씨는 아이의 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던 김 씨는 2주가량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법과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치로 음식과 물 없이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장시간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고 김 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특정 상대에 대한 살인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 학대 행위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과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숨진 여아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은 가운데 석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수급 등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이 인력난 해소에 나섰지만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의 한 배 과수원에서 봉지 씌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배 열매의 품질을 좋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봉지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12, 13명이 이렇게 오시면은 한 3일 정도면 한 5,000평을 다 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당장 일은 해야 하는데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들은 예년보다 20%나 오른 인건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식사를 2끼, 3끼 하다 보면 9만 원 외에도 2, 3만 원이 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가들은 인부 한 명을 쓰려면 11만 원, 12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봄철 농번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추산된 영농 인력은 연인원 52만여 명이지만 실제로는 8만 1천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생들, 공무원들을 통한 그리고 도시에서 유익을 통한 중개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 인력 공백을 메워오던 외국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민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월하던 고속도로 위로 지방 방향 나들이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정체 길이를 예상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정오 이전, 오전 시간대 가파른 상승세고요. 오전 11시쯤에 정체가 정점을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일 밤 9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제2중부선 전 구간 공사 때문에 통행이 전면 차단됩니다. 중부선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그리고 화도 주변에서 정체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도 용인부터 양지터널 구간 지나는데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도 여전히 초월 부근에서 막힙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부선 부산 방향 동탄이나 오산 부근 지나기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의 뿌리 깊은 병폐와 숨기고 싶은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에도 조직적인 은폐와 부실한 초동 수사, 늑장 보고, 지휘부의 안일한 대응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군은 뒤늦게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고 공군 참모총장은 취임 8달 만에 경질됐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시급합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군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와 15, 20 비행단 등 관련 부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가해자와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은폐 시도 등이 수사의 초점입니다. 부실한 초동 수사도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사건 통보를 받은 후 12일이 지났어야 처음 가해자를 조사했고 군 검찰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추행이 일어난 지 무려 석 달 가까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한 겁니다. 여기에 상부 보고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성범죄는 즉각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지침에 명문화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발생 43일 만에 공군 총장에게 보고됐고 국방장관에게는 사망 사흘 후에 전화로 보고됐습니다. 공군은 사망 사실도 처음에는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습니다. 역대 최단명 공군 총장 기록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군 지휘부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정치권에서는 공군 총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책 주장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묻혀졌던 군 내부의 다른 성범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군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특단의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의 일반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6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날은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광주가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꽤 뜨겁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지금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나면서 동해안 지역으로도 오늘 바람이 거센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옅게 끼어있는 안개는 금세 거치겠고요. 오늘 전국에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 17.8도, 강릉은 20.7도까지 올랐고 전주도 17.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7도, 광주와 진주 28도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릉과 울산 28도, 포항은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